그날은 유독 쌀쌀한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전주 외곽에 있는 제 전원주택에서 낚시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죠. 평생 강력계 형사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배신을 봐왔지만 제 아들과 며느리가 그런 끔찍한 일을 꾸밀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호입니다. 은퇴한 지는 벌써 3년이 되었지만 제 몸의 밴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빛을 읽고 미묘한 행동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며칠 전부터 민준이와 수진이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도 잘하지 않던 아이들이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죠? 저희가 자주 놀러 갈게요. 처음에는 철이 들었나 싶어 기특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민한 형사적 감각이 뭔지 모를 찜찜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다정했고 그 다정함 뒤에는 차갑고 건조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민준이와 수진이의 통화 내역과 방문 시간을 제 오래된 수첩에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현역 시절 수상한 용의자를 관찰하듯이 말이죠. 그러다 그날 낚시 도구를 가지러 별채 창고에 갔을 때였습니다. 창고 문은 닫혀 있었지만 틈새로 민준이와 수진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조용하고 비밀스러워서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창고 벽에 기대어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 밧줄 준비됐지? 아버지가 여행 간다고 하면 그날 바로. 수진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흥분은 저를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밧줄?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낚시 도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통장에 3억이 있다니까. 여행 간 사이에 모든 걸 정리하고 우리도 외국으로 가자. 저는 그들의 대화에서 밧줄, 여행, 3억, 외국 같은 단어들을 조합하며 과거 수사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려고 할수록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들이 제 재산을 노린다는 건 알겠지만 밧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더 자세히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 산에서 길을 잃는다든지 바다에서 실족한다든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5년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살인 사건을 봐왔지만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죽음을 논하는 것을 직접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28년간 키워온 아들이 3년간 딸처럼 여긴 며느리가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고 그 목소리에 담긴 탐욕과 사악함은 제가 봐왔던 어떤 범죄자들보다도 추악했죠. 이것이 제가 미리 준비한 완벽한 함정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마치 현역으로 복귀한 형사처럼 아들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범한 아버지처럼 행동했죠. 민준이와 수진이가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살갑게 대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들의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제 오랜 습관인 관찰과 기록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민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어요. 아버지, 요즘 피곤하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그 말은 마치 당신은 이제 혼자 살기 힘든 노인이니 우리가 당신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하며 그의 말과 표정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11월 12일. 민준, 어색한 미소와 함께 건강 질문. 불안정한 눈동자. 수진이는 더 교활했습니다. 저에게 휴대폰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며 제 폰을 가져갔죠. 아버님, 요즘 스마트폰 기능이 많아서 어려우시죠? 제가 설정해 드릴게요. 그녀가 제 폰을 만지는 동안 저는 그녀의 손동작과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제 폰의 앱을 뒤져보았고 저는 그녀가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통화 내역을 확인하려는 게 아닐까 의심했죠. 저는 그들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제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현역 시절부터 사용하던 수첩이죠. 용의자들의 행동 패턴, 심리 변화를 기록하던 습관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의 모든 행동과 대화를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11월 12일 수진 휴대폰 조작 시도. 11월 13일 민준 통장 비밀번호 질문. 제 수첩은 그들의 수상한 행적이 담긴 증거물로 변해갔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제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이 제 재산을 노린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여행?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야?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시니어 여행이 인기라고 해요. 제주도나 부산 같은 데 다녀오시면 기분 전환도 되고요. 민준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아버지, 늘 저희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인생도 즐기세요. 여행비는 저희가 드릴게요. 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그래, 한번 제주도나 다녀올까? 그 순간 민준이와 수진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제 여행을 완벽한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직감했죠. 이제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확인하고 역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차례였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평화로운 아버지를 연기하며 속으로는 완벽한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제 전원주택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제 아내의 여동생 김혜영이었죠. 그녀는 늘 그렇듯 화려한 옷차림에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부, 여기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민준이네도 자주 못 오는 것 같고. 그녀의 말투는 걱정 같았지만 제게는 날 선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영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느긋하게 앉아 제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부, 그나저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혼자 계시다 보니 혹시라도 누가 노릴까봐 걱정돼서요. 저는 그녀의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녀는 늘 우리 가족의 재산에 관심이 많았죠.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제가 가진 것을 모두 꿰뚫어 보려는 듯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런데 혜영은 갑자기 말을 바꾸어 민준이의 사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하는 일이 요즘 힘들다면서 혹시 형부가 돈이라도 빌려줘야 하나? 저는 그녀의 질문에 경계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민준이의 사업이 힘든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준이가 저한테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어서 온 걸까요? 저는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면을 쓰고 있었고 저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혜영의 방문은 단순히 오랜만에 형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민준이와 혜영이 혹시 아는 사이는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혜영이 돌아간 후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와 혜영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저는 제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오래된 습관처럼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때는 늘 기록과 증거를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그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준이와 혜영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재성, 민준, 혜영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재성은 누구일까요? 저는 궁금증을 안고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민준이가 과거에 큰 사업에 실패했고 그 빚을 혜영이 대신 갚아주었다는 내용의 문서였습니다. 혜영은 민준이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의 사업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저에게 늘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었죠. 저는 민준이가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김민지라는 사람과 돈 문제로 통화했던 이유,
혜영이 우리 가족의 재산에 집착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과거의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비밀이 현재 우리 가족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제가 직접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민준이와 수진이 그리고 혜영이 꾸민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 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갑자기 거래처에서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희 집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수진이의 소행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는 저를 찾아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힘드시면 그냥 집 정리하고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저를 동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승리에 찬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집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민준이와 수진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야.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아이들은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같이 할게요.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가 지켜야죠. 아이들의 눈빛은 단단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아이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래처를 다시 설득할 방법을 찾고 수진이의 계획을 미리 파악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밤을 새워 서로에게 의지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반격은 예상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제 제안에 승낙했죠. 저는 수진이를 민준이의 사무실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민준이의 재산 은닉 사실이 담긴 서류들을 보여주며 수진이를 추궁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순진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바닥은 다 이런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민준이를 조종해왔고 혜영을 이용해 저희 가족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저는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준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와 수진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저를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한테 숨긴 게 대체 얼마나 더 많은 거야?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인 거야?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와 수진이의 편이었죠. 그들은 민준이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제가 느꼈던 불길한 예감은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친척들의 야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민준이와 수진이 그리고 친척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반격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민준이의 사업 관련 문서를 정리하면서 김민지라는 이름이 박재성이라는 변호사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민준이의 사업 실패 당시 혜영과 공모해 민준이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박재성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지만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재성 변호사에게 민준이와 수진이 친척들의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고 그는 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민준이와 수진이 친척들의 재산 은닉과 횡령 증거를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들은 집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단골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사정을 털어놓았고
그들은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저희 집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주었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길고 힘들었던 싸움이 끝났습니다. 수진이와 친척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민준이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저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다시 평온했던 예전처럼 집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집 안에는 따스한 커피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즐겼습니다. 민준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살겠어요.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는 민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신뢰를 되찾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시련이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산 문제도 해결되었고 집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강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아침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